말한 말씀이 중국에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시려 펴디 못하노니. 아니되옵니다, 전하.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지성을 다하여 중국을 섬기며 한결같이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따랐는데, 만일 이 사실을 중국에서 알고 혹시라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면은 어찌 4대 모하의 도리에 부끄러움이 없사오리까? 훈민 정음을 창제한 참 뜻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에 있는 것이거늘, 너희들이 이두를 만든 설총은 옳다 하면서 군왕이 하는 일은 잘못이라니. 문명된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와 같이 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옵니다. 통촉하옵소서. 허허, 정음 창제는 바로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 아니든가. 전하, 언문을 써서 임시 변통을 찾는 것보다는 더디고 느릴지라도 중국과 통하는 문자를 익혀야 하옵니다. 그것이 4대 모아에 합당한 것이옵니다. 4대. 그러다가 최만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중화인이 되고 말겠구나. 전하, 우리의 모든 것은 중국에서 비롯되옵니다. 우리의 문화와 사상도 오직 중원에서. 닥쳐라!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통촉하옵소서, 전하. 새 왕조가 개국되고 왕권의 확립과 국기의 정비로 나라가 안정될 무렵 보위에 오른 세종대왕은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훈민정음의 창제야말로 가장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을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최만리입니다. 그가 훈민정음의 창제에 반대 상소를 올렸다는 것 때문입니다. 국어학자 김윤경은 그의 저서에서 최만리의 이 상소에 대해서 최만리 따위와 같은 고루하고 부패한 전응아도 출연되었던 것이다. 모화 환약에 중독된 가짜 명나라인의 추태요, 발광이라고 보아넘길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라고까지 극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세에까지 전응아의 추태요, 발광이라고 평가됐던 최만리의 상소. 당시 집현전의 책임자였던 최만리는 정말로 모화 사상에 중독된 전응아였을까요? 그리고 최만리는 무엇 때문에 그 같은 반대 상소를 올렸던 것일까요? 신문고 소리가 아닙니까? 내관은 가서 무슨 곡절인지 알아보고 오도록 해라. 예, 마마. 넌 세드라 값에 전 재산을 빼앗기다니 그게 무슨 소린지 소상히 아뢰어라. 예, 속았습죠. 자식놈 장가드릴 미처를 마련할 요량으로 고을 향반인 송진사에게 논 세두라그를 팔기로 서로 약정을 했습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귀신이 꼭할 노릇입니다. 문서에는 소인놈이 전 재산을 판 것으로 둔갑해 있지 뭡니까? 논 세두락을 팔기로 약정을 한 것이 어찌하여 전 재산을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더냐? 그게 바로 송진사의 농간이었습니다요. 논 세두락을 넘기는 것으로 문서를 만들었다는 말만 믿고 소인의 아비가 수결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전답 20드락 전부를 파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매매 문서를 보지도 않고 수결을 했더란 말이냐? 아이고, 안 입죠. 보긴 보았으되 글자를 모르니 눈뜬 소경이 무슨 말이 쓰여 있는지 알 턱이 없습죠. 억울하구먼요. 상감마마, 글자를 모르는 눈뜬 소경들을 굽이 살피시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마마. 혀이탄 참. 고을 수령에게 억울함을 하소해봤더냐? 그것이 송진사의 관계라고. 소용없었구만요. 문서에 분명 20드락을 파는 것으로 쓰여 있는데 공연한 송사를 벌인다고 곤장만 죽도록 맞았구만요. 잃어버리지 알거지 신세입죠. 처자식 데리고 유리걸식밖에 살아갈 방도가 없는 알거지구먼요. 아무리 어리석은 백성이지만 멀쩡한 재산을 그리도 쉽게 빼앗긴단 말이냐? 사한부의 전교를 하여 어찌된 내막인지 낱낱이 살피도록 하여라. 이 초월러와 같은 억울함을 당한 자가 어디 한둘뿐일 터이냐? 주상께서 이 야심한 시각에 집현전으로 납치는 일은 계셨어도 우리를 침전으로 부르시는 일은 한 번도 없었지 않은가? 그러게나 말세. 예사로운 일이 아닐 듯하네. 왜 그러고 있는 게야? 어서 써보래도. 전하, 달 기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를 써보래도. 꼭꼭꼭꼭꼭꼭꼭 꼬꼬대꼭꼭 멍멍. 또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한번 써보래도. 전하, 이는 그 뜻은 적을 수 있을지라도 소리를 적을 수는 없는 듯하옵니다. 어째서 그런가? 말과 글이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옵니다. 그렇다면은 이두로 적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두로도 그 소리는 바로 적을 수가 없사옵니다, 전하. 소리는 있으되 글로 적을 수는 없다. 됐느니다, 됐느니다. 밖에 주한상 마련됐거든 드리도록 하라. 예, 마마. 세종은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치세를 한 군주로 평가된다. 1418년 22살의 나이로 조선조 제4대 임금에 오른 세종. 앞선 태종조까지가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구축한 시기였다면 세종조는 그 기반 위에서 정치적 문화적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 민족 문화의 융성기였다. 그런 만큼 세종은 어떻게 하면 정치적 시책과 문화적 교화를 백성에게 골고루 미치게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었다. 집현전을 확장해서 학문을 일으키고 과학기술 진흥에 힘쓰며 대대적인 편찬 사업을 벌인 것도 이런 세종의 의지의 결과였다. 그런데 세종의 이러한 노력들은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우리 것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구하는 의식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천체의 운행은 중국 천자만이 알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이었다. 따라서 당신은 역법도 중국 것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그런데 세종은 천체 관측기구와 기술을 개발, 독자적으로 천체 운행을 연구한다.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 결과 중국의 것과는 달리 우리 소용에 맞는 역법서 칠정산 내외편 등을 펴낸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통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해시계, 물시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중국과는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달력, 우리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었다. 세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 분야에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치구기로 정확한 강수량을 측정하고 바람, 기온 등 계절 변화를 고려해서 우리 땅, 우리 기후에 맞는 농서를 펴냈으니 바로 농사직설이다. 향악 집성방을 펴내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우리 것에 대한 의식의 결과였다. 뭘 그리 망설이는 게야? 이리 가까이 다가와 입을 크게 벌려보래도.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마. 내 인매가 하두고와 입속을 한번 구경하고 싶으신가 보다. 어여 분부를 따르지 않고 무얼 하느냐? 중전 마마. 널 욕보이려는 게 아니니 염려 말고 내 시키는 대로 입을 벌려보려무나. 허허, 어서 입을 열지 못하는고. 가만. 마마. 가만히 있으라는데도 그러느냐? 아니야. 그리 놀랄 것 없음이야. 내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느니라. 어디? 마마, 목구멍이 둥글다는 걸 여태 모르셔서 이러시는 겁니까? 마마. 자, 이번에는 네가 이리 다가와 앉게. 손해도입니까, 마마? 그래, 이번엔 네 차례니라. 자, 너도. 마마, 내전 나인들의 목구멍을 다 들여다보실 참이십니까? 좀 더 크게. 중국 말은 한 음절이 둘로밖에 나누어져 있지 않음이 분명하이. 내가 채취한 소리들도 모두 그렇다네. 초성에 이은 중성, 종성은 그 소리의 세기가 서로 다를 뿐 분명 두 음절로밖에 소리가 나질 않았다네. 만약 우리 말을 적는, 우리 글을 만든다는 이는 깊이 있게 연구해봐야 할 문제일 게야.
자자, 앉게나. 먼 길을 다녀오너라 노고가 많았겠군. 그래. 요동에 있는 황찬은 만나보았더냐? 예, 전하. 한림학사 황찬을 만나 많은 자문을 구하고 의심나는 점을 풀었사옵니다. 보면은 중국의 의문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했을 것이로고. 하오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것 같사옵니다. 다시 한번 황학사를 찾아가 밝혀봐야 할 것이 여럿인 듯 싶사옵니다. 그럼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찾아가서라도 의문을 풀어야지. 그래야만 앞으로 해야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교 명심하오리다, 전하. 과인은 숙주와 산문이 너희 둘만 믿고 있음이야.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예, 나갑니다요. 그럼 영감께서는 그동안 전혀 낌새도 모르고 계셨단 말씀이오. 김새라니요. 지편전에서 무슨 은밀한 일이라도 벌어지고 있단 말씀이니까? 지편전이 아니고 대전이라. 대전에서요? 주상 전하께서 지편전에 젊은 학사들을 데리시고 새로이 문자를 만든다는 소문이야 공공연한 노릇이 아니겠소. 새로운 문자라니. 수천 년 동안 써내려온 한문이 있는데 새삼스러에 무슨 문자를 만든다는 소리입니까? 그러게나 말이 왜다. 그래서 저 또한 주상 전하를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왜다. 결국 그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 사대부라고 해서 강한 그 한자 문화권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지식의 독점 이걸 위협하는 그 한글 창제한다는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엉뚱한 뭐 신흥 종교를 믿는다는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이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국은 그 비밀리에 진행을 했던 것인데. 세종은 즉위 초기 개국 시조 단군 문제로 이미 한 차례 집권 사대부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은 적이 있었다. 조선은 국호를 조선이라 해서 고조선의 후예임을 표방하고 단군 조선과 기자 조선의 단군과 기자를 동시에 받들게 된다. 고려가 기자와 고구려 동명왕을 받던 데 비하면 단군이 한 단계 혁상된 것이다. 이것은 삼국유사에 단군이 기록되는 등 고려 말 이래 민족의식이 성장한 결과로 단군이 기자와 더불어 국가 제사를 받기는 역사상 처음이었다. 태종은 단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평양에 있던 기자 사당에 단군도 같이 모시도록 한다. 그런데 기자의 위패는 남향인데 비해 단군의 위패는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직도 단군이 기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음을 의미했다. 마침내 세종은 단군을 기자 위에 두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에 따라 사당을 따로 지어 단군을 모시게 된다. 그리고 위패도 조선 후에서 조선 단군으로, 즉 제후의 위치에서 독립군주의 위치로 바꾼다. 우리나라의 시조는 단군이 아니신가? 그런데도 어찌하여 기자의 사당에 함께 배양되어 제사를 모신단 말인가?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이는 국초 이래로 정해져 내려오는 전례이옵니다. 기자는 주나라 무왕의 명으로 조선에 봉해져 중화의 사상을 이 땅에 전래케 하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단군의 재양을 함께 모시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 줄로 아옵니다. 단군께서는 하늘에서 왔으므로 천자가 분봉한 바도 아니요. 또한 요임금과 같은 때에 개국을 하여 무왕까지 무려 1200년이 되었는바 역사의 횟수를 따져보더라도 기자의 사당의 배양함은 이체 맞지 않음이 아니든가. 마땅히 따로 사당을 지어 모셔야 할 일인 것이니라. 하오나 전하, 만약 이 같은 일이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에게 알려져 그 연유를 문책한다면 어려운 일이 생길까 심히 염려스럽사옵니다. 크나큰 화근이 될 수도 있음이니 통촉하옵소서. 나라의 국조를 사당에 매시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 어찌 시비거리가 된단 말이든가. 전하, 이 일은 신중히 처리하셔야 하옵니다. 통촉하옵소서. 지금까지 보아온 최만리의 이런 주장들은 실로 굴종적인 사대주의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만리의 이 같은 행동을 단순히 오늘의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자칫 한 인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한 역사적 인물의 행동과 사고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아야만 그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최만리가 살았던 조선 초기의 사대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대주의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성리학을 근본 이념으로 삼고 있던 조선의 학자와 관료들은 이 사대를 단순히 약한 나라가 큰 나라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형제 간의 큰 집, 작은 집의 관계와도 같이 국가 간에도 예의와 질서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중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던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최만리의 이런 주장들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개국 이념 성리학은 질서를 존중하는 사상체계다. 왕과 신하, 부자, 부부, 그리고 대국과 소국 간에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성리학의 사회 사상이다. 따라서 작은 나라가 대국을 섬기는 사대는 자연스러운 이치가 된다. 더구나 당시로서는 중국이 발달된 문화국가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조선으로서는 명나라에 대한 사대가 당연시됐다. 세종이 집현전을 만들었던 것도 중국의 선진 문명을 깊이 연구하고 널리 펴 건국 이념인 유교를 진작시키기 위함이었다. 세종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고전을 연구하고 임금의 자문에 응하도록 한다. 국가의 기틀이 잡혀가던 조선 초기 모든 일에 있어서 중국의 전례를 고찰해서 정책 결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집현전 학사들을 세종은 특별히 총애하고 있었다. 최만리는 이 집현전의 부재학으로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며칠 전 형조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니 진주에 사는 김하라는 자가 지혜비를 죽였다는 것이야. 참으로 놀라운 일이옵니다. 이는 정고에 없던 천류를 깨뜨리는 악행인 줄 아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길 수는 있으되 자식이 어찌 애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모두가 과인의 덕이 모자라 생기는 일인 게야. 망극하옵니다. 세상의 기풍이 날이 갈수록 경박하고 인심이 약해지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해야 할꼬? 전하, 인간 윤리의 본체는 원래 삼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천성이 진실한 것은 예나 이제나 같은 것이므로 앞서간 사람들의 행실에 관한 것들을 모아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삼강의 도를 가르쳐 행하게 함이 어떠하올지요.
그렇다면은 효행록을 펴내 백성들을 교화하자는 소리가 아닌가? 무지한 백성들을 일깨우게 할 수만 있다면은 마땅히 그리 해야 되질 않겠는가? 전하, 참으로 지당하신 하교시옵니다. 효는 사람의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므로 이제 효행록을 편찬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리면은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성상의 거룩한 훈도를 받을 것이옵니다. 이미 전해온 효행록에다 우리나라 고려 삼국시대의 특이한 효행을 더 모아 책으로 만들도록 하고 이 일은 집현전에서 주관토록 하라. 전교받들어 봉행하오리다. 지금까지 훈민정음 창제에 극력 반대한 유일한 인물로 알려진 최만리는 고려 때 해동공자로까지 불리던 학자 성제 최충의 12대 손이다. 그는 세종 1년 중광문과에 급제하고 이듬해 집현전 학사로 제수된 이후 평생을 집현전에서 보내며 부재학의 위치까지 오른다. 세종도 최만리를 총애해서 집현전을 이끌도록 했고 세자를 가르치는 시강원 보독의 임무를 맡기도 한다. 지금의 서울역 서쪽 만리원 아랫동네는 바로 최만리가 태어난 곳으로 세종이 만리라는 옥호를 하사함으로써 그 일대가 후에 만리동이 됐다고 전한다. 그리고 최만리에 붙인 예빈 소윤 최하가 죽었을 때는 지금의 안성군 원곡면 일대 수백만 평을 사폐지로 내려 대대로 묘지로 쓰도록 한다. 최만리는 부정을 모르는 참령결백한 관리로 세종조에 선정된 청백리 12인 중 으뜸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최만리는 타협을 모르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여 승리학의 원칙주의자였다. 최만리는 세종이 대궐안에 불당을 짓는 등 유교와 어긋난 일을 하려고 하자 전후 6차례의 척불상소를 올린다. 전하, 궁중 안에 불당을 세우려 하시다니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유교를 국교로 세운 터에 선상께서 불교를 숭상하시다니요. 만백성의 모범이 되셔야 하옵니다, 전하.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조상을 위한 것뿐이니 다시 말하지 마라. 단 한 칸의 불당만을 지을 것이야. 오늘날 한 칸 한 승려가 뒷날 1100칸 1100승의 본거지가 아니 될지 어떻게 알겠사옵니까? 여러 대신들이 불가하다 하는데 전하께서 강행하신다면은 전하는 장차 누구와 더불어 나라 일을 다스리겠사옵니까? 전하, 흥천사 사리탑 중건과 경천의 개체는 국고의 낭비는 물론이요 나라의 이념마저 흔들리게 하는 일이옵니다. 통촉하옵소서. 과인이 벌써 몇 번이나 불가하다 했거늘 신하의 말이 이리도 번거로운가? 과인이 일일이 답할 것이냐? 전하, 부디 바라옵건대 신의 말씀을 간합하옵소서. 천번 만번 무익한 일로 30년 선정선치가 억만년을 두고 화를 입을까 걱정이옵니다. 간합할 수 없느니라. 전하. 여섯 차례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만리는 다시 상소를 올려 자신을 파직시켜 줄 것을 청한다. 유교를 진흥시켜야 할 집현전의 책임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사직소의 사유였다. 그러나 세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원도에서 밀란이 일자 관찰사로 보내 소요를 다스리도록 한다. 세종이 최만리를 깊이 신임했기 때문이었다.
츠말리는 2년 후 집현전 부제학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잠시 외직에 나가 있으면서도 무월록 서문을 지어 세종에게 올린다. 무릇 정사와 형벌을 맡은 자는 누구에게든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글이다. 세종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신하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츠말리의 중심이 잘 나타나 있다. 우선 한 음절을 몇 추로 나누느냐 하는 원칙부터 정해져야 하지 않겠소이까? 그 연후에 초성의 숫자와 중성 혹은 종성의 숫자를 소리나는 숫자만큼 정할 수 있을 것이외다. 우리 말이 초성과 중성만으로 소리 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종성의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니 음절을 세 소절로 나누는 것이 음운법에 합당한 듯 싶소이다만. 아, 나는 개의치 마시오. 나야 여러분들에 비하면은 문외한이나 매한가지 아니오. 초성이나 중성의 숫자를 정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외다. 국, 밥, 떡, 칼, 말 이렇게 우리말의 소리 숫자를 살펴보면 금세 알 수가 있질 않소이까. 허나 그것을 어떻게 표기하느냐가 난제가 아니겠소. 밖에 누구 있느냐? 예, 마마. 직속 상궁 최상궁이옵니다. 이리 들어오너라. 마마, 불러 계시오니까. 이리 가까이 다가와 앉게나. 날 마주보고 앉아있지. 그리 앉으면 내가 네 모양을 볼 수 없는 노릇 아니냐? 예, 마마. 저녁밥을 먹은 후 양치질은 했으렸다. 어인 하문이시온지. 아닙니다. 과인의 가슴이 하도 답답해서. 어이를 들라하오리까 마마. 어이가 고칠 병은 아니야. 최상궁이 내 시키는 대로 잘 따라만 준다면은 내 병은 쉬이 나을 게야. 마마. 하고 입을 한번 크게 벌려보게나.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일은 사대부들의 반대가 뻔히 예견됐다. 세종은 은밀하게 그러나 노심초사 서둘러 우리 문자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즉위 초부터 백성을 위한 정치를 베풀고자 했던 세종. 그렇지만 점점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공평한 법 집행을 해서 백성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 배포한 대명률, 그리고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보급해서 농업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자 펴냈던 농사직설, 백성의 실생활에 유익을 주고자 애써 해낸 이런 일들이 한자를 모르는 대다수 민초들에게는 소용이 있을 수 없었다. 세종은 삼강 행시를 펴낼 때는 한문 옆에 그림을 그려 넣어보기도 한다. 한문을 모르더라도 그림을 보고 효부, 연려 등 좋은 행시를 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다. 여기서 세종은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익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문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굳히게 된다. 초성이 만들어지는 위치를 5으로 나누어 이 5 위치에서 나는 가장 약한 음을 표시하는 자를 그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사옵니다. 이에 획을 하나 또는 둘을 더하여 같은 위치에서 나는 강한 소리들을 표시하는 문자를 만들었사옵니다. 처음 아음, 어소리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옵니다. 국. 설음, 혀소리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옵니다. 눈. 훈민정음 제자해에는 정음 28자는 입속에서 소리가 나오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아음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설음 니은은 혀가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뜨고, 순음 미음은 입모양을 본뜨고, 치음 시옷은 이 모양을 본뜨고, 후음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뜬 것이다. 기역은 기역에 비하여 소리가 조금 세게 나는 까닭에 획을 더한 것이고, 다른 자음들도 그 소리로 인하여 획을 더해 만들어졌다. 중성은 모두 11자이옵니다. 아는 혀가 오므라들고 그 소리가 깊은지라 하늘이 자에서 열린 바 그 모양은 하늘을 본뜬 것이었고, 은은 혀가 조금 오므라들고 그 소리가 깊지도 엷지도 않은지라 땅은 축에서 펼쳐진 바 그 모양은 땅을 본뜸이었고, 이는 혀가 오므라들지 않고 그 소리가 얕은지라 사람은 인에서 생긴 바 그 모양은 사람을 본뜬 것이오니이다. 중성의 글 모양을 천지인 그 셋을 기본으로 본뜬 것은 참으로 현명한 것이었고, 세종실록의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세종 25년 1443년이다. 12월조 실록 한모퉁이에 이달에 왕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셨다. 글자는 비록 간결하나 전환이 무궁하다.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이른다라고 간단히 적고 있다. 훈민정음은 소리가 나는 대로 적는 표음 문자로 그 독창성과 과학성이 뛰어남은 훗날 언어학자들에 의해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실록에는 옛 전자, 즉 중국의 한자체를 모방했다고도 적고 있다. 상호 모순되고 의아스럽기까지 한 왕조실록의 이런 기록은 어떤 연유인가? 이처럼 위대한 훈민정음의 창제.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왕조실록에는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는 이 한마디 외에 누가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었는지 상세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글자는 고전을 모방했다라는 글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서 고전이란 옛 전자, 즉 한문 서체의 하나인 전자를 말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훈민정음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음성기관의 형상을 기본으로 한 독특한 문자입니다. 그런데도 왜 옛 글자를 근본으로 삼은 것이요 새로운 글자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의 소장학자들을 데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지만 중국에 대한 사대가 국가의 이념인 당시로서는 세종대왕의 이런 개혁 정신이
만만히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당시 중국 문자를 사용하고 있던 지배계층, 즉 보수 세력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 혼민정음의 창제를 비공식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세종대왕의 깊은 속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자의 창제는 역시 도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감, 소식 들으셨습니까? 주상께서 고구문의 거요를 언문으로 번역하는 전교를 내리셨다옵니다. 고구문의 거열을 번역하다니 그게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리요? 은교, 최항, 박팽년, 신숙주, 이설로, 이계, 강희안 등에 명하시어 의사청에서 운해를 번역토록 하라는 어명을 내렸다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모두 집현전 학사들이 아니오. 그렇다면 집현전의 책임자인 영감께 정조가 계셔야 할 일이 아니올까? 그 감장은 세자 저하와 진양대군에게 맡기셨다 하더이다. 스스로가 오랑캐가 되겠다는 소린게요? 영감! 영감! 고금 운해 거요. 당시 중국의 대표적인 의문서로서 한자를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다. 한자는 다른 한자 두 가지를 짝지은 반절법으로 읽는데 가령 공은 고홍절이라 해서 위자 고의 초성과 아래자 홍의 종성 옹을 합쳐 공으로 읽는다. 그런데 반절은 같은 발음의 글자도 표기하는 글자가 각기 다르고 쉬운 글자인데도 발음을 표기하는 한자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반절로 사용되는 한자만도 수천 가지가 넘고 중국 내에서도 발음이 제각각이라 같은 글자를 두고서도 수십 가지 반절이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발음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새로 만든 한글로 한자음을 표시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한자음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 세종의 한자 언해 사업이었다. 우리가 그 반절을 읽는 것보다 보면 곧 음이 나옵니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궁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국정원을 조각해내고 이제 판본을 찍으려고 그 준비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 채말리 그 학파가 일종의 학파라고 할 수 있죠. 그쪽에서 볼 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야. 당시 그래도 이 반절대로 읽으면은 그래도 중국의 옛날 표음 방식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하여튼 중국음에 가깝게 나왔는데 완전히 한글음으로 붙여놓고 보면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생각해 보면은 중국과 그 당시의 조선의 그 한자음은 완전히 전혀 다른 표음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것이 정말 중국과 조선은 별개의 나라로서 소위 그 모화 사상의 그 당시에 찌든 사람들로 그 볼 때는 이 문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한글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냥 지켜만 보았던 최만리. 한자음 표기 문제로 촉발된 최만리의 상소는 보다 근본적으로 한글 창제 자체에 반대하는 논리로 치닫는다. 전하, 신만리 등이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은문의 제작은 신묘한 창제로서 천고에 뛰어난 생각에서 나왔사옵니다. 하오나 은문은 옛 전자를 본받았다고 하지만 그 음과 합자는 다 옛 중국 것에 어긋나오며 사실 근거함도 없사옵니다. 4대 모하에 부끄러움이 없겠사옵니까? 옛부터 우리나라는 문물 예학을 중국에 비교했는데 지금 언문을 따로이 만들어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와 같이 되는 것은 문명의 큰 폐단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신라 설총의 이두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중국의 글자를 빌려다가 토로서만 이용했을 뿐 원래부터 한자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오이다. 영감, 이두가 지금까지 관아와 민간에서 쓰고 있으나 그 글자를 씀에 있어 혹은 꺽꺽하고 혹은 막히기만 하니 이두와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도저히 불편함을 덜어줄 수가 없소이다. 틀린 말씀이외다.
정작 바로 아는 사람은 언문을 쓰는 것을 임시 방편이라 생각할 것이 왜다. 하나, 우리 민족이 한자와 한문만을 쓴다면은 언어와 문자가 서로 달라 이중 생활에서 오는 고통이 헤아릴 길 없음을 모르시오. 풍토가 다르고 말이 다르면은 문자도 다를 수밖에요. 그럴 터이지요. 하지만 앞으로 언문만 쓴다면은 관리들이 언문만 배우고도 세상에 입신 출세할 터인데 뭐 때문에 애를 쓰고 힘들여 성리학을 공부하겠소? 세상의 선비들을 중국 성현의 글도 모르는 바보로 만들 작정이시오. 글을 배우는 사람은 한문의 뜻을 익히기 어려움을 한탄하고 백성들이 억울한 누명을 써도 송사의 내용을 글로 읽지 못하니 어려움이 곧 병이 되심을 아시오. 사람을 재판하는데 처벌을 잘못하는 것은 옥리들이 공평치 못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지 글과 말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닌게요. 그렇지 않소이다 영감. 정음은 간단하면서도 요긴하고 정하면서도 통하여 지혜로운 자는 하루아침에도 익힐 수 있고 어리석은 자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만고에 없었던 바른 글이외다. 그걸 아셔야 하오. 최만리를 들게 하라. 최만리는 어디에 있느냐? 정음을 창제한 것은 우리 글을 가지고 백성을 편하게 하려 함인데 그게 그리도 못마땅하더냐? 신만리 아래옵니다. 언문을 창제함에 있어 신등은 결코 전하의 의의를 그르치고자 함이 없었사옵니다. 하오나 언문을 창제한 이후로 점점 의구심만 더해갈 뿐 의심이 풀리지 않고 있음이옵니다. 대체 무엇이 그대들을 의심케 한단 말인고? 전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마땅히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여 의견을 들으심이 가한 줄로 아옵니다. 하운데 전하께서는 여러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옛사람이 애써 만들어놓은 운서에 되지도 않은 언문을 붙이고. 너희들이 운서를 아느냐? 사성 지름의 참호가 몇인 줄이나 아느냐? 내가 운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것을 누가 바로잡을 것이냐? 망극하옵니다, 전하. 하오나 이두는 중국에서 쓰는 글을 빌려서 그 글자로 말의 표현을 도왔으므로 이두는 반드시 한자를 쓰옵니다. 하온데 정음은 음의 원리와 글자의 구성이 다 설청의 이두와는 다르고 또한 음이 다르질 않는가? 무릇 천하의 이치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사옵니다. 우리가 지금 한자를 버리고 언문을 쓰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만을 찾는 것과 같사옵니다. 과인은 날마다 옛 성현의 책을 읽으면서 소위를 하고 있는데 어찌 나더러 옛 것은 싫어하고 새 것만을 좋아한다고 하는가? 최만리의 말이 너무도 지나치도다. 전하, 상강 행실도만 해도 그렇사옵니다. 상강 행실도를 반포한 뒤에도 충신 효자 연륜을 배출됨을 못 봐사옵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행동하거나 않거나는 그 사람의 자질에 있는 것이지 어찌 음문으로 번역한 뒤에야 사람들을 모두 본받을 것이옵니까? 그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더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선비로다. 전하, 천지의 중심은 중화이옵고 우리나라 또한 중원의 변방에 위치해 있사옵니다. 신등이 간절히 바라옵건대 제멋대로 그를 가져 오랑캐의 무리로 전락해버린 저 일본이나 여진과 같이 되게 하지 마옵소서. 제 나라 말을 제 나라 문자로 적는 것이 오랑캐란 말이든가? 통촉하옵소서, 전하.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처음부터 죄를 주려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상소 가운데 몇 가지를 물으려 하였던 것인데
너희들이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말을 함부로 바꿔서 대답을 하니 너희들의 죄는 벗어나기 어렵도다. 전하, 구보 통촉하옵소서. 신만리가 진언하는 바는 오로지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다는 게냐? 망극하오이다. 소를 올린 모두를 하옥하고 의금부는 김문이 앞뒤 말을 받고 군주를 형한 사유를 국문하에 아뢰도록 하라. 기자가 이 땅에 전하고 그 후로 꼽혀왔던 중국의 선진 문명, 그것을 습득할 국제어인 한문을 버리고 한글에 치중할 때 우리나라는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시 지배계층이던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리고 집현전의 책임자여 국가 이념을 지키고 이끌어 나가야 할 직책에 있던 최만리, 그의 상소는 이들의 우려를 대변한 당시의 상황 논리이기도 했다. 최만리 등은 의금부에 고금돼 하룻밤을 옥에서 보냈다. 그러나 세종은 이튿날 최만리를 비롯한 신석조, 하위지 등 반대 상소에 가담한 사람들을 석방해서 집현전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나 언문 반대 상소에 앞장섰던 최만리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직서를 올리고 낙향했다. 최만리는 고향으로 돌아간 이듬해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 동안 집현전을 지키면서 세종을 도와서 민족문화의 기초를 닦은 최만리. 그의 언문 반대 상소는 성리학에 철저했던 원칙주의자의 한 면모였을 뿐입니다. 그런 그가 왜 그 상소 하나 때문에 후대에 그토록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최만리의 상소가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3.1운동 이후 민족문화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다른 한편으로 일제의 식민사관이 조선시대 당쟁과 사대주의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악의적으로 부각시키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시대 풍조 속에서 최만리는 민족문화의 상징인 혼민정음 창제에 반대한 죄인으로, 또 고루한 사대주의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린 오늘 고집스러운 원칙주의자 최만리의 참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고집과 원칙이 한 개인의 고집과 원칙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시대 상황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한계였다는 점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은 세종대왕의 위대성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훈민정음은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쳐 드디어 3년 후인 세종 28년 공식적으로 반포된다. 세종은 주자소를 설치, 대대적인 편찬 사업을 벌여 각종 서적을 한글로 펴낸다. 그리하여 우리 글자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민족 문화의 시대가 시작된다. 단군 숭배에서 한글 창제까지 우리의 자주성을 찾고자 했던 세종대왕. 그는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함으로써 후세 사대주의자로 낙인 찍힌 최만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부작의 자리를 비워둔 지가 오래되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유능한 인재에게 맡겨 학문을 일으키는 데 더욱 힘쓸 때인 줄로 아옵니다. 전하, 신들의 주청을 간합하시옵소서. 더 상논할 사안이 없으면 오늘 조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소. 전하, 집현전 부작의 자리가 너무 오래 비워져 있사오니이다. 성질을 밝히소서. 인재가 없음이야. 전하, 어인 하교시오니이까? 집현전에 인재가 없다 하시오니이까? 전하, 인재가 없지는 않으나 만리는 아니질 않느냐. 최만리는 어디 있느냐?
전하의 심기를 헤아리지 못한 신을 마음하오니이다 전하. 세종은 치말리가 사직서를 올리고 낙향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집현전 부제학 자리를 비워두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강직한 신하와 그런 신하의 진심을 알아주는 군왕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정경이었다.